이번 시간은 제10장 공기조화설 및 냉동설비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공기조화설비에서 공기조화 4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공기조화 4요소 개념하고 우리가 온열감각 4요소적인 측면하고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온열감각 4요소. 온열감각 4요소는 이미 시험엔 출제됐고요. 그래서 이 공기조화 4요소하고 혼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도인 기온, 온도 기온하고 그 다음에 습도 그리고 기류. 이 세 가지 요소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는 동일한데 이제 주의할 점이 공기조화 사회에서는 이 공기의 청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공기를 알맞게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개념이라서 얘는 공기 청정도 개념이고 온열감각 사회에서는 이 복사열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요 측면을 좀 주의해서 학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사열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냉방부하 중 현열과 잡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아닌 것은 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열은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 현열이고요. 그 다음에 잡열은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 잡열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현열과 이 잡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요소는 결과적으로 100도씨 물이 100도씨 전기로 해서 상태 변화에 취입하는 열이 잡열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전기 정발 잡열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수증기 상태, 수증기가 있을 수 있는 거 바로 공기하고 관련된 부분이 바로 이 현열과 잡열을 동시에 두 가지 다 고려를 우리가 해 주셔야 되는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열과 잡열을 동시에 둘 다 고려하는 요소가 네 가지 요소가 되는데 그 네 가지 요소가 바로 이 틈새 바람에 의한 부하. 자, 틈새 바람을 극간풍이라고도 칭합니다. 극간풍. 그러면 틈새 바람 속에는 이 공기 상태니까 수증기가 포함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현열과 잡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인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인체. 자, 인체는 이 피부를 통해서 열 방출도 하지만 호흡을 하면서 이 수증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와 관련된 부하 그리고 집에서 여름기기들을 가동하게 됩니다. 여름기기와 관련된 부하. 보통 밥솥을 돌리면 열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기도 나오죠. 그래서 여름기기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일반적인 한기부하, 외기부하가 되죠. 한기부하. 그래서 현재 이 네 가지 요소가 현열과 잡열을 동시에 고려해 줘야 되는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현열만 온도 변화에 출입한 현열만 고려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를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이제 좀 더 나가서 혹시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보통 틈새 바람에 의한 부하는 실부하로 보고요. 한기부하는 외기부하로 본다는 점 그것을 좀 구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험의 난이도가 조금 어렵게 들어갈 때는 실부하하고 장치부하를 비교하는 유형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 중 장치부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또는 실부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간략히 비교해서 그 부하의 종류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둘 다 힘드시면 장치부하가 네 가지밖에 안 되니까 장치부하 위주로 쫙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실부하고 구분하는 이런 패턴으로 학습을 해 두시면 시험 난이도가 조금 어렵게 나올 때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조금 이제 주의할 점은 2번에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냉방부하를 구할 때하고 난방부하를 구할 때가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냉방부하고 난방부하의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주의할 점이 자, 이겁니다. 난방부하를 구할 때는 열 관류에 의한 손실량 이런 것은 당연히 다 포함시켜 주겠죠. 근데 주의할 것은 치등 열량들. 자, 이 난방부하에서는 치등 열량. 그러면 사람 인체라든지 뭐 일사라든지 여러 기구에서 생기는 여기 등에서 생기는 이 부하 이런 치등 열량은 난방부하 계산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 치등 열량들 여기는 포함을 안 시키지만 냉방부하 구할 때는 포함을 시킨다는 거. 그래서 난방부하 구할 때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냉방부하를 우리가 산정하고 난방부하를 산정할 때 주의할 점이 일반 외기 온도를 여기에서는 씁니다. 열 관리한 손실 열량 구할 때 일반 외기 온도를 사용하지만 자, 냉방부하 구할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태양열 일사에서 이 벽이 데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외기 온도보다 더 벽체 표면 온도가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그 태양 일사에 의한 복사열을 고려해 준 온도가 상당 외기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당 외기 온도를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냉방부하, 난방부하를 구할 때 열 관류에 의한 손실 열량을 산정할 때 온도 개념이 동일한 온도를 적용해서 산정한다 하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 개념이 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의 경우는 옥상이나 외벽이 태양열에서 가열이 되죠. 복사열에 가열되면 보통 온도, 표면 온도가 거의 60, 70도씨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옥상 표면에다가 호일을 깔고 삼겹살을 놔두는 삼겹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일반 외기 온도를 사용하는 것은 틀린 형태가 되죠. 그래서 그 복사열을 고려해 준 온도를 상당 외기 온도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그 측면이 달라진다는 것까지 우리가 학습을 그냥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보시면 이제 3번 문제. 자, 보기에서 공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 11회 시험에 처음으로 출제됐던 유형의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풍량 단일 득도 방식하고 가변 풍량 단일 득도 방식과 펜콜 유닛 방식 이 5개의 지문 중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유형 형태를 출제를 해서 종합적으로 냈는데 그러면 먼저 정풍량 단일 득도 방식과 가변 풍량 방식의 그 특성은 정풍량은 송풍량을 일정하게 한다고 해서 정풍량이라고 했죠. 그리고 가변 풍량은 부하 변동에 따라서 송풍량의 변화를 주는 방식이 자, 바로 가변 풍량 단일 득도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지문을 보시면 자, 정풍량 단일 득도 방식은 부하 특성에 다른 여러 개의 실이나 쫀이 있는 건물에 적합하다. 자, 이 정풍량 방식의 경우는 단일 득도, 이 정풍량 단일 득도 방식은 일반적으로 얘는 여러 개의 우리가 실에 적합한 거 아니죠? 단일 득도 방식은 보통 단일 대공간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얘는 단일 이 대공 하나의 공간이 넓을 때 적합한 것이 단일 득도 정풍량 방식이죠. 그래서 정풍량 단일 득도 방식이 되는데 단일 대공간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이런 극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극장이나 아니면 백화점 같은데, 백화점이나 아니면 중대형 사무소 같은데, 사무소 특히 내부 쪽 같은데 이런데 적합도가 있는 것이 정풍량 단일 득도 방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풍량 단일 득도 방식은 단일 대공간에 사용하기 때문에
개별 제어성은 각실에 대한 개별 제어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별 제어 성능은 없어요. 제어성은 없는 특징이 바로 정풍량 단일 득도 방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정풍의 방식 방식은 보통 송풍에 일정하게 계속 공급해 주는데 보통 최대치를 기준으로 계속 공급해 주는 게 정풍량 단일 득도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공기 청정도는 얘가 제일 우수합니다. 공기 청정도가 우수한 것이 바로 이 정풍량 단일득 방식에 가장 내세울 만한 것이 공기 청정도적인 측면이 됩니다. 이런 사실을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일 기억 지문에서 뭐 여러 개의 실이나 쫀이 있는 건물에 적합한 것은 가변 풍량 단일득도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중 득도 방식 있죠. 이런 것들이 적합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단일득도 자 정풍량 단일득 외기 냉방이 가능하다는 것은 맞죠. 보통 여러분들이 알아둘 외기 냉방은 차가운 외기를 냉방에 활용하는 겁니다. 뭐 봄이나 가을 또는 겨울에 냉방 부하 요소가 발생이 됐을 때 냉동기를 돌려서 냉풍을 만들면 에너지 소모가 많겠죠. 그러면 차가운 외기를 끌어들여서 냉방에 활용하는 것이 외기 냉방입니다. 그럼 외기 냉방은 전공기 방식들은 전부 다 외기 냉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수 방식, 펜콜 유닛 방식 같은 것은 외기 냉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니은적인 측면은 맞고 기억적인 측면은 틀렸죠. 니은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가변 풍량 단일득도 방식. 자, 이 가변 풍량 단일득도 방식은요. 가변 풍량 단일득도. 자, 보통 이것은 일반적으로 송풍량을 조절해 주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일사량 변화가 심한 사무소 건물의 외부 존에 많이 쓰는 거죠. 일사량 이 변화가 태양열이 비치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일상 변화가 심한 사무소 건물에 최근 사무소 건물이 유리로 조립이 되고 있죠. 유리 커튼홀로. 그래서 이 사무소 건물에 이런 외부존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태양열이 비치게 되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태양열이 비치면 온도가 내려가죠. 이런 일사량 변화가 심한 사무소의 건물의 외부존의 가변 풍량 방식이 적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실마다 가변 풍량 유닛을 설치해서 조절해 주는 거죠. 가변 풍량 유닛을 갖다가 설치해서 풍량을 조절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별 제어성이 뛰어날 수밖에 없죠. 이걸로 인해서 가변 풍량 유닛을 각실마다 배치해서 하기 때문에 각실에 대한 개별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개별 제어성이 뛰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어성이 있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각실마다 가변 풍량 유닛을 설치하다 보니까 시설비는 얘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시설비는 이 정풍량 방식에 비해서 시설비는 우리가 비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각실마다 배치하니까 분산 배치되는 유지 관리적인 측면은 조금 어려워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유지 관리적인 측면은 유지 관리가 어렵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분산되는 것들은 유지 관리가 좀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디귿 보시면 가변 풍량 단일득도 방식은 개별 제어가 가능하고 칸막이 변경 또는 부하 변동 시 유연성이 있다 해서 맞는 문장이죠. 특히 가변 풍량 단일득도 방식이 얘가 에너지 절약형이 됩니다. 에너지 절약형 공조 방식이 가변 풍량 유닛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얼 보시면 가변 풍량 단일 득도 방식은 정풍량 득도 방식에 비해서 시스템이 간단하다. 간단한 것은 아니다. 이 가변 풍량 유닛 방식, 자, 유닛을 각 실마다 배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복잡습니다. 단일 득도 방식이 간단하죠. 주 공조실에서 자, 여름은 냉풍 만들어가, 겨울철은 온풍 만들어가지고 닭도를 통해서 공급해주는 유형이 정풍량 단일 득도 방식이죠. 그래서 그것이 간단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얼 문장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미음 보시면 펜콜 유닛 방식은 각 유닛마다 조절할 수 있는 실별 조절이 적합하다. 자, 펜콜 유닛 방식이 유일하게 펜콜 유닛 방식, 펜하고 코일을 설치한 소형 공조기를 각 실마다 배치해서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펜콜 유닛 방식이 이 전수 방식에 대해 물을 이용해서 공급하는 전수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펜콜 유닛 방식. 그러면 펜콜 유닛 방식은 일반적으로 소형 공조기를 각 실마다 배치를 합니다. 소형 공조기, 이것을 펜하고 코일을 단위를 갖춘 소형 공조기를 설치해서 주 기계실에서, 자, 이 중앙 기계실에서 여름은 차가운 물을, 그리고 겨울은 따뜻한 온수를 만들어서 배관을 통해서 공급을, 온수나 냉수를 공급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펜콜 유닛 방식은 이걸 각 실마다 우리가 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각 실마다 배치해서 하기 때문에 각 실에 대한 개별 제한은 된다. 그런데 이거는 공기를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 물을 공급해서 여기에서 코일 내부에 물을 보내서 뒤에서 팬을 돌려서 여름은 차가운 바람, 겨울은 따뜻한 바람을 내기 때문에 실내 공기만 돌리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공기 오염이 클 수밖에 없는 것, 실내 공기 오염이 되는 것이 펜콜 유닛 방식이라 보시면 된다. 그래서 각 실마다 하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요거는 각 실에 대한 개별 제어는 된다. 각 실에 대한 개별 제어성은 뛰어납니다. 개별 제어성은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각 실에 대한 개별 제어성이 있는 것들은 유지 관리적인 측면은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는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수 방식은 전공기 방식이 아니니까 외기 냉방이 안 된다는 거죠. 외기 냉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전수 방식이기 때문에 실내 공기 오염이 크다는 거. 그래서 별도의 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 실내 공기 오염이 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환기 설비를 갖춰 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 두시고, 그래서 현재 거기에서는 니은, 디귿, 미음이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출제되고 나서 나중에 한번 나온 것이 가변 풍량 단일 득도 방식이 한번 기출되었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좀 하나 나왔고요. 정풍량이나 펜콜 유닛 방식 측면은 꼭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앞으로 시험이 응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공기조화설비에서 방식에서 정풍량 방식에 비해서 가변풍량 방식의 장점이죠. 가변풍량 방식의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보시면 실내의 송풍량이 가장 많이 취해져 외기의 침입이나 한기에 유리한 것은 정풍량 방식의 장점이죠. 가변풍량 방식의 장점이 아니라. 그리고 2번에 각실 좀별로 온도 조절이 쉬운 것은, 자, 이것은 가변풍량 방식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3번에 기구적인 면에서 단순하다. 이것은 정풍량 방식의 장점이죠. 그리고 4번 설비비가 감소하는, 설비비가 줄어드는 것은 정풍량 방식의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것은 정풍량 방식의 단점이고, 특히 가변풍량 방식은 에너지 절약형 방식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공조 방식 중 전공기 방식과 전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공기 방식은 열 매체를 전부 공기를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여름에는 냉풍이고 겨울에는 온풍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은 전공기 방식이고, 자, 전수 방식은 여름은 냉수, 겨울에는 온수를 만들어서 배관을 통해서 공급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수 방식 개념이 되겠죠. 자, 그럼 보통 전공기 방식과 전수 방식의 차이점은 자, 이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 전공기 방식과 자, 이 전수 방식. 그래서 대표적인 부분이 얘는 공기를 보내기 위해서 이 덕트가 필요하겠죠. 덕트가 필요하고, 그리고 공기를 붙여주기 위해서 송풍기 팬이 필요합니다. 송풍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수 방식은 공급하기 위해서 자, 얘는 덕트는 필요 없고, 덕트는 필요 없죠. 송풍기, 요거는 이제 대신 코일, 배관이 필요한 거죠. 물을 보내기 위해서 배관이 필요한 겁니다. 요거는 코일 배관이 필요하고, 물을 보내기 위해서 얘는 펌퍼가 필요하겠죠. 펌퍼. 그런데 요거는 전수 방식이기 때문에 어디 이제 소형 공조기 뒷부분에 작은 팬이 있습니다. 송풍기가. 일반적으로 보통 뒤에 모터가 중앙에 설치되고 전동기 설치 좌우에 팬이 조그맣던 팬이 두 개 있어 돌면서 공조기마다 있죠.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풍기가 그 부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송풍기 동력은 전공기 방식이 커요. 얘는 공조실에서 이 계속 바람을 보내줘야 되죠. 그 반면에 얘는 여기 보통 소형 공조기 뒷부분에 팬이 조그맣게 다 돌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송풍 동력은 전공기 방식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전공기 방식은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기를 공급해 주니까 실내 공기 오염, 공기 오염은 얘가 적어요. 실내 공기 오염은 보통 얘가 적고, 이것이 전수 방식의 공기 오염, 실내 공기 오염은 얘가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공기 방식은 외기 냉방이 가능하고요. 얘는 외기 냉방이 됩니다. 반면에 이 전수 방식은 외기 냉방이 안 되죠. 물을 공급해서 하다 보니까 외기 냉방이 되지 않는 방식이 전수 방식 개념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물을 공급하는 게 누수의 우려가 없습니다. 우려가 없는 반면에 얘는 누수의 우려가 있는 것이 전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공기 방식은 대표적인 것이 종류가 많죠. 단일 덕트 방식, 단일 덕트 방식 중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정풍량하고 가변풍량 방식. 정풍량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가변풍량 방식에서 이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 덕트, 덕트가 두 개인 이중 덕트 방식 있고, 그 다음에 멀티존 유닛 방식. 이중 덕트 방식이 에너지 다소비형이다 보니까 조금 에너지 약간 줄여주기 위해서 보통 좀마다 냉온풍 혼합해서 단일 덕트로 공급한 게 멀티존 유닛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각청 유닛 방식에서 종류가 네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얘는 대표적인 펜콜 유닛 방식이 있죠. 이 전수 방식에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종류 한번 정확히 우리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전공기 방식은 외기 냉방이 불가능하다. 틀렸죠? 불가능한 것은 전수 방식이 외기 냉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2번에 전공기 방식은 한기에 용이하죠. 그래서 공기 오염은 적습니다. 많은 공기가 공급되는 것이 전공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공기 방식 실내 수배관이 필요하다 아니죠. 그래서 전수 방식이 배관
토일이 필요한 것은 전수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수 방식은 덕트 스페이스가 덕트 스페이스가 필요한 것은 덕트하는 것은 전공기였죠. 그럼 전공기 방식이 덕트 스페이스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5번 전수 방식은 고성능 필드 사용할 수 있어 실내 공기 청정도 공기 오염 크다 했죠. 청정도 나쁩니다. 자, 특히 얘는 일반적으로 송풍기를 갖다가 소형 송풍기 설치하고 소형 공조기 내에 하다 보니까 고성능 필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우리가 비교하시고 특히 이 종류는 우리가 정확히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쉽게 내면 종류 정도는 혹시 출제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기 조화기 기본 구성에서 우리가 순서를 우리가 해드렸던 거 기억하십시오. 외기가 들어오면 공기 여각이 가장 먼저 에어 필터를 먼저 간다겠죠. 공기 여각인 에어 필터에 가서 먼저 그래서 이 공기 에어 필터가 하는 역할은 공기 청정도죠. 그래서 공기에 예를 들어서 항산화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에어 필터 공기 여과기를 먼저 거치고 다음에 냉각 코일하고 그 다음에 가열 코일을 거치면서 온도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습기를 통해서 습도 조절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송풍기를 통해서 각 공급이 되는 거죠. 딱들을 통해서 공급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출구를 통해서 실내에 나오게 되면 그 공기가 오염이 된 것은 나중에 흡입구를 통해서 이제 딱들을 통해서 되도록 하게 됩니다. 그런 유형인데 우리가 특히 에어 필터 공기 여과기부터 해서 송풍기까지는 혹시 순서를 한번 정리를 해두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6번 공기 조화 설비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조닝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조명 방식별 조닝의 개념은 공기 조화 설비 계획에서 조닝은 아니죠. 그래서 공조 설비에서 조닝을 하는 것은 목적은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공기 조화 설비에서는 조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은 꼭 기억하시고 에너지 절약 목적이다. 그러면 조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조닝 방식은 첫째 부하별 조닝이 있었죠. 부하별. 그래서 부하가 보통 지하층이야 1층이야 중간층이야 최상층에 따라 부하가 달라지겠죠. 또는 부하가 얼마나 많이 쓰느냐 외부 존이야 내부 존에 따라 틀려지겠죠. 그래서 부하별로 조닝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방위별이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방위별 조닝 개념이 있을 수 있다. 보통 여름의 경우는 부하가 큰 것이 남쪽이 크겠죠. 그런데 반대로 겨울에는 이 북측 쪽이 부하가 클 겁니다. 그래서 이 방위별 조닝하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 시간별로 나눠서 조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우리가 오전에 많이 쓰는 건물도 있고 오후나 야간에 사용하는 용도가 다를 수 있죠. 그럴 때 사용 시간별로 조닝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사용 목적별 또는 실의 용도별이라 했죠. 그래서 이제 사용 목적별이나 또는 이것을 실의 용도의 개념이 되죠. 용도별. 그래서 이 사용 목적별 또는 실의 용도별로 조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별 조닝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별. 그러면 현재 이 5가지로 공조의 조닝은 나누어진다. 그리고 조닝 목적은 에너지 절약이 목적이다. 에너지 절약 목적이 됩니다. 급수에서의 조닝 목적과 우리가 공조의 조닝 목적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그래서 급수나 급탕이나 물을 공급하는 것은 적절한 압력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조닝하지만 여기에서 공조의 조닝 목적은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좀 주의해서 접근해 주십시오. 그리고 7번 문제 보시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공기 조화 방식은 그래서 앞으로 시험은 이런 유형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변 풍량 방식이든 펜콜 유닛 방식이든 어떤 방식을 채택하든 간에
자, 서술형으로 해서 이런 유형을 찾는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조 방식의 특징에 대해서 딱딱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보시면 냉온풍을 혼합함으로 인해서 자, 이 냉온풍을 혼합해서 혼합 손실이 생기는 것은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죠. 이중떡더 방식과 멀티존 유닛 방식이 냉온풍을 혼합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냉온풍을 혼합을 하게 되면 자, 보통 냉풍을 여름에도 만들어야 되네. 사시살적 냉온풍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냉동기 부하 개념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부하의 특성이 다른 다수의 실이나 쫀에 적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다수의 실이나 쫀이라 했기 때문에 쫀만 들어가면 멀티존이 또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각 실이 됐기 때문에 각 실이나 쫀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이중떡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개념의 문장을 읽었을 때는 이미 자, 멀티존은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멀티존 유닛 방식은 쫀마다 냉온풍을 혼합해서 공급해주는 방식이 각 실 개념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면 보시고, 그 다음에 디귿에 냉난방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여기서 완전 굳히는 거죠. 냉난방이 동시에 가능한 것은 바로 이중떡더 방식이다. 이중떡더는 냉풍떡더하고 온풍떡더에 항상 냉온풍을 사계절 다 보내줘서 각 실에 설치된 혼합 상자에서 냉온풍을 혼합해서 냉난방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을 난방을 하다가 바로 냉방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것이 이중떡더 방식이다. 근데 이중떡더는 에너지 다소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비도 비싸고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고급 사무소 건물이나 아니면 냉난방 부하 분포가 다양한 건축물에 사용하는 것이 이중떡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8번 문제 보시면 자, 중앙식 공기조화기에 전열 교환기를 설치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전열 교환기. 자, 전열 교환기란 것은 환기는 하되 보통 여러분들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환기를 하기 위해서 문을 열게 되면 겨울의 경우는 차가운 외기가 들어오면서 실내 따뜻한 공기가 확 식어버리죠. 그래서 에너지 손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기는 하되 열은 해소하는 장치가 전열 교환기 개념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환기는 하되 열은 해소하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을 줄이겠죠. 에너지 절약이 목적의 개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소음 제거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공조 방식의 대표적인 것이 챔버죠. 소음 챔버 같은 것을 설치해서 소음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공기 오염 방지적인 측면은 자, 일반적으로 자주 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많이 공급해 주면서 공기 오염을 방지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보통 전수 방식들은 실내 공기 오염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별도의 환기 설비를 갖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빼견 현상이라는 것은 이걸 빼견 현상이라고 하죠. 보통 열병합 발전소에서 가포화 수증기가 밖으로 나가니까 찬 공기하고 만나서 연기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죠. 보통 열병합 발전소에서 막 수증기가 밖으로 나가니까 그 찬 공기에 부딪히는 그 연기처럼 보이죠. 그래서 저거 보통 대기 오염 물질 발생하거나 이래서 이제 보통 오해를 많이 받았던 것이 이 빼견 현상이죠. 그래서 수증기하고 찬 공기가 만나서 쉽게 수증기가 응결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건 빼견 현상이고, 그 다음에 5번의 기류 안정은 보통 굴곡부에서 기류 안정은 가이드 베인을 원래 베인은 날개고 가이드가 안내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가이드 베인을 설치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굴곡부에서 보통 우리가 하게 됩니다. 굴곡부에 덕더 내부의 굴곡부 부분에 우리가 설치해서 보통 덕더의 굴곡부의 내부 쪽에다가 촘촘히 배치해서 기류 안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가이드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 문제 보시면 건물의 에너지 절약에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내용이 아닌 것. 자, 건물의 방익에 따라서 자, 차이겠죠. 보통 남향집이냐 북향집이냐 에너지 소비는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외벽 면적. 보통 이 표피 면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에너지 소비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최대한 적게 특히 우리가 창호하고 병거하고 면적학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적절한 공조 조닝.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공조 조닝의 목적이 에너지 절약이 된다겠죠? 에너지 절약과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소음 및 방진 설계는 자, 우리가 이 청각적인 문제죠. 이것을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에너지 절약 목적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리고 보일러의 효율이 좋은 보일러야 자, 효율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 목적이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9번은 4번 개념이 틀렸을 거예요. 그다음에 10번 다음 중 공조 방식의 분류의 자, 전공기 방식이 아닌 것. 자, 우리가 아까 문제를 풀면서 전공기 방식하고 전수 방식을 구분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일떡도 정풍량 방식과 가변풍량 방식이 있고 이중떡도 방식, 멀티존 유닛 방식, 그리고 각층 유닛 방식이 우리가 전공기 방식이었죠. 그런데 펜콜 유닛 방식은 전수 방식에 해당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3번 개념이 아니죠. 전공기 방식이 아닌 것은. 그리고 11번 펜콜 유닛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보통 각 유닛마다 조절 개별 제어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펜콜 유닛 방식은 각 실마다 공조 펜하고 코일을 갖춘 이 유닛을 갖춘 이 소형 공조기를 각 실마다 우리가 배치를 한다 했습니다. 각 실마다 배치해서 냉수나 온수를 공급해서 해주는 방식이니까 일반 개별 제어는 잘 됩니다. 각 실에 대한 개별 제어는 우수하죠. 유닛마다. 그리고 2번 장내의 부하 증가의 펜콜 유닛 정설만으로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죠. 보통 이거죠. 소형 공조기 각 실에 배치하고 그다가 이제 배관으로 공급만 해주면 되니까 소형 공조기 추가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 건축물에 자, 보통 공조 설비가 갖춰지지 아니한 건축물에 공조 설비 설치하기가 유리한 것이 펜콜 유닛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다수의 유닛이 각 실마다 분산되니까 유지 관리적인 측면은 곤란해지죠. 좀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네 번째, 소량의 송풍으로 능력이 적은 고성능 필터를 사용하기는 힘들다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얘는 이 송풍기 팬이 작은 송풍기 팬이 뒤에 소형 공조기인 펜콜 유닛 여기 설치돼서 중앙 모터 전동기에 설치 양쪽에 팬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성능 필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중대형 사무소 구문 내부존이나 극장, 공장 이런 단일 대공간에 쓰는 것은 단일 덕트 정풍량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덕트 5번 개념은 단일 덕트 방식 중에 정풍량 방식이죠. 이 정풍량 단일 덕트 방식이 여기에 썼고요. 근데 현재 호텔의 객실이나 병원의 병실 같은 이런 입원실 같은 데 실이 많은데 이런 이 방식 펜콜 유닛 방식이 사용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번 흡수식 냉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흡수식 냉동기. 자, 그러면 12번 문제 보시면 1번 지문에 자, 냉매로서 R12는 자, 프레온가스죠. 프레온가스. 그래서 이것은 R12는 프레온가스. 지금 사용은 안 되지만 옛날 에어컨의 냉매로 사용된 것이 바로 자, 이 R12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용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압축식이죠. 압축식 냉동기.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지금 R134A 이런 형태가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R 시리즈가 나오면 냉매,
자, 압축식 냉동기 냉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 시리즈는. 그리고 2번에 압축식 냉동기에 비해서 소음 진동이 작죠. 압축식 냉동기가 소음 진동이 큰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냉동 사이클은 보통 냉동 사이클은 흡수기, 냉동 사이클은 흡수기, 그리고 재생기 또는 발생기라고도 칭했습니다. 발생기, 그리고 응축기, 증발기, 이 사이클을 돌아가죠. 증발기로 해서 다시 흡수기를 통해서 사이클 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실제 냉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 보통 증발기죠. 증발기에서 자 냉동 냉각이 이루어지고요. 자 응축기에서 방열이 이루어지죠. 방열이 이루어지나요? 열을 방출하죠. 흡수기에서 일부 방열이 이루어지고 주 방열은 응축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에 압축식 냉동기에 비해서 많은 전력 소비. 자, 얘는 냉매가 물이다 보니까 여름에도 보일러를 가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에너지가 보통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력 소비가 적고요. 전력 소비가 큰 것은 압축식이죠. 자, 구동 에너지가 전기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압축식 냉동기가 전력 소비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번에 흡수식 냉동기 주요 구성 부분이 아닌 것. 자, 그러면 보통 흡수기, 재생기, 응축기, 증발기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압축식 냉동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압축식 냉동기. 압축식 냉동기는 냉동 사이클이 자, 이 네 파트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냉매 가스를 갖다 압축하는 압축기에서 자, 응축기로 보내고 응축기에서 열을 방출하고 팽창 밸브로 오죠. 팽창 밸브. 그리고 자, 이제 증발기에서 냉동 냉각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증발기에서 냉동 냉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응축기에서 방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압축식 냉동기였습니다. 구분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시면 냉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내가 나옵니다. 1번에 흡수식 냉동기 냉매로서는 물을 사용하고 있죠. 흡수식 냉동기는 자 물이고 보통 흡수액을 사용하게 되죠. 브로마리튬 또는 치아리튬이라고 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고 그래서 1번은 틀렸네요. 자, 그래서 자 냉매가 물이 됩니다. 그다음에 2번 압축식 냉동기는 흡수식 냉동기에 비해서 많은 전력을 소비할 수밖에 없죠. 압축식 냉동기는 구동 에너지가 전기인 반면 흡수식 냉동기는 구동 에너지가 도시가스가 됩니다. 그래서 전력 소비는 압축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압축식 냉동기와 흡수식 냉동기, 냉수 냉각이 이루어지는 것은 증발기입니다. 그리고 방열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응축기다. 응축기에서 방열이 이루어진다. 근데 주의할 점은 흡수식 냉동기에서는 흡수기에서도 일부 방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압축식 냉동기 4대 구성 요소는 압축기, 증발기, 응축기, 팽창 밸브 맞죠? 사이클이라고 하면 틀렸지만 그래서 구성 요소적인 측면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흡수식 냉동기 4대 구성 요소 재생기, 증발기, 응축기, 흡수기 맞죠? 그래서 사이클하고 사이클 순서하고 구성 요소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번 문제 보시면 냉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에 흡수식 냉동기 냉매로서는 물이 사용이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냉동기 성적 계수가 그 값이 클수록 에너지 효율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거죠. 공부 일수에 비해서 학습 효과가 점수가 잘 나와야지 계수가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적 계수도 동일합니다.
압축율에 대해서 얼마나 냉동 효과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비율이니까 클수록 일반 좋은 것입니다.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터보식 냉동기는 임펠러의 원심력에 의해서 냉매가스를 압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이 터보식 냉동기를 찾는 형태가 나왔죠. 뒤에 그 서술하고요. 18회 시험에서는. 그리고 네 번째 압축식 냉동기의 냉매 순환.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아주 순환적인 측면 4번, 5번 지문이 있죠. 그래서 사이클적인 측면이 아직 언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한번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사이클은 나오지 않았다. 측면을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5번에서 1, 2, 3번 개념은 언급이 돼서 냈거든요. 그런데 4번, 5번 사이클은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공부 학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흡수식을 좀 공부를 해 놓으십시오. 흡수식 위주로. 그래서 난 둘 다 못했을 것 같은 경우 흡수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번 0도씨 물 1톤을 주야 즉 24시간 동안 0도씨 얼음으로 만들 수 있는 걸 1냉동톤이라고 하죠. 그래서 1냉동톤은 일본식은 1RT로서 보통 386kW죠. 3.86kW가 되는데 자 보통 이거는 일본식 1RT 개념. 그런데 미국식 USRT는 틀려집니다. 3.516kW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식하고 일본식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7번에 냉매의 발열 또는 응축열을 이용해서 저온의 열을 고온으로 전달하거나 반대로 고온의 열을 저온으로 전달해서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사용되는 냉난방 장치는 히트 펌프죠. 히트 펌프 또는 우리가 열 펌프라고도 하죠. 열 펌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히트 펌프가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문제 17번 문제 봤고요. 그래서 올해 시험은 특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흡수식 냉동기 위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지그재그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앞전 18회 시험은 압축식 냉동기인 어떤 설명을 해놓고 터보식 냉동기를 찾는 유형이 나왔고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한 번씩 바꿀 겁니다. 그래서 압축식 갔다가 흡수식 갔다가 그래서 17회 시험은 흡수식이었고 그 다음에 16회 시험 짝수 시험에는 거의 압축식 냉동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홀수식에서는 흡수식 냉동기 가지고 거의 출제됩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항상 짝수의 때가 어려웠고요. 홀수의 때가 항상 쉬웠습니다. 이상하게. 지금 현재 이 냉동설비는 항상 이렇게 한 문제 출제되는데 홀수의 때는 쉽게 내고 짝수의 때 약간 난이도가 있는 형태 전까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식 냉동기에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은 11장 수송설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